저는 올해 67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살았죠. 바닷바람이 매일 불어오는 이 마을에서 남편 윤석과 함께 작은 수산물 가게를 운영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물 좋은 갈치, 싱싱한 민어, 제철 꽃게를 골라 트럭에 실었죠. 윤석이는 운전대를 잡고 저는 옆자리에서 그날 장사 계획을 세웠어요. 여보, 오늘은 민어가 좋으니까 조금 더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래, 손님들도 이제 좋은 거 알아보니까. 이런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단골 할머니들이 일찍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셔서 갈치를 한 마리씩 사가셨죠. 정수가, 오늘 갈치가 어때? 어머니, 오늘 갈치는 정말 좋아요. 어제 밤에 잡아온 거라 눈이 맑아요. 그럼 하나 줘. 네, 큰 걸로 골라드릴게요. 이런 일상이 제겐 행복이었습니다. 벌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자식들 키울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했고 딸 미영이는 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둘 다 공부 잘했죠. 준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미영이는 이화여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랑스러웠어요.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자식 자랑을 늘 했죠.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해요. 딸은 미국에 살고 있고요. 손님들이 어머 대단하네요 라고 하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준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못 내려왔어요. 미영이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다며 전화도 짧게 끊었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각자 잘 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윤석이는 새벽 배달을 나갔습니다. 목포 시내 음식점 몇 곳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일이었죠. 저는 가게에서 손님들을 받고 있었어요. 오전 9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윤석 씨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게 문을 급히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윤석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이틀 동안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준호와 미영이에게 연락했지만 바로 오기는 어렵다고 했죠. 준호는 며칠 후에 갈게요라고 했고 미영이는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윤석이는 사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났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웠어요. 동네 분들은 많이 와주셨지만 정작 가족은 저 혼자였죠. 준호는 장례식 당일에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난 준호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 절차를 도와주기는 했지만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지 계속 전화만 받았죠. 미안, 회사 일이야. 미영이는 결국 오지 못했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게 건물주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임대료가 밀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월세를 올려야겠어요. 윤석이가 사고 나기 전부터 매출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수산물 가게는 점점 어려워졌죠.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40년 동안 일군 터전을 권리금도 없이 비워줘야 했습니다. 가게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준호는 서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은 혼자 지내셔야겠어요. 제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리고는 등을 돌려버렸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그랬지만 끝까지 제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남편도 잃고 가게도 잃었는데 자식들마저 이런 시기라니.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외면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40년 살던 집은 가게 위층이었는데 건물주가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든요. 급하게 구한 곳은 시내 변두리 원룸이었어요.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는 조건이었죠.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냉장고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낡았어요. 방 크기는 5평 남짓. 창문을 열면 건너편 아파트 베란다가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목포 바닷바람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윤석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가끔 꿈에서 윤석이를 만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더 외로웠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15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비와 이사비를 쓰고 나니 그게 전부였어요. 월세가 35만 원이니까 4달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죠.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자식들에게 연락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야 받더라고요. 준호야, 엄마야. 아,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라고 친근하게 불렀는데 이제는 높임말을 쓰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혼자 살게 됐잖아. 생활이 좀 어려워서. 엄마, 저도 지금 사정이 정말 안 좋아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한 번 더 말해봤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야. 한 달에 조금씩만이라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빚도 많고 아내도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가 나중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미영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미국과는 시차가 있어서 밤늦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 재우느라 바빠요.
미영이도 바쁘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부부터 물어봤는데 이제는 달라졌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혼자 살고 있어. 생활이 좀 힘든데. 엄마 미국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곧 큰아이 학교 보내야 하는데 학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미영이의 말도 준호와 비슷했습니다. 자기들 사정만 이야기할 뿐. 제 처지는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엄마 죄송해요. 남편도 회사에서 승진 못하면 이민 온 의미가 없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아껴야 할 때예요. 미영이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밖에서는 차 소리만 들렸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외면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우편함에 독촉장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연체 통지서, 가스요금 독촉장, 관리비 납부 안내서. 빨간 글씨로 쓰인 것들이었어요. 전기요금이 3만 원, 가스요금이 2만 원, 관리비가 8만 원. 작은 돈이지만 지금 제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근처 슈퍼에서 일거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사장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청소일도 알아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도 나이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7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큰 벽이 될 줄 몰랐어요. 일할 의욕도 있고 건강한데 기회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유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한 남자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깔끔한 체크 셔츠를 입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분도 매일 일터로 향하시는구나. 나이가 있어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부러웠습니다. 며칠 후에도 그분을 봤어요.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왠지 든든해 보였어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은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가실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냉장고에는 라면과 김치만 있었고 쌀도 떨어져 갔습니다. 전기요금을 못 내서 경고장까지 받았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굶기도 했어요. 돈이 아까워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만 마셨어요. 이런 게 사람이 사는 건가 싶었죠. 준호와 미영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가끔 문자라도 올까 했지만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밤이면 천장을 보며 누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돈은 계속 줄어들고 일자리는 구할 수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윤석이가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살아야 했어요.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그 남자분이 보이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계속 냉혹했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을 보니 월세를 낼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번 달을 넘기면 다음 달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월세를 낼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18만 원, 35만 원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했어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하루라도 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집주인을 직접 찾아가 사정해 보기로 했어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처를 알아내고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은 60대 중반 남자였어요. 첫인상부터 불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월세를 며칠만 늦춰주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연체하면 바로 나가는 거라고. 일주일만, 정말 일주일만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세입자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돈 없으면 애초에 계약하지 말았어야죠.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보증금이요? 방 상태 확인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일주일이라니. 그 사이에 저는 어떻게 지내라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일 모레면 쫓겨날 상황이었으니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일자리라도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시장 청소부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6시간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장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담당자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청소 일 하시려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7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좀 힘든 일인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글쎄요. 일단 다른 분들도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 말은 거절이라는 뜻이었어요. 나이 때문에 또 안 된다는 거였죠. 카페 알바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사장들은 제 나이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전단지 배포일이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치킨집에서 전단지 돌리는 일이 하루에 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단지를 받아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2시간쯤 지나니까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고 걸어 다니니까 무릎이 쑤셨어요. 그래도 참고 계속했습니다. 3만 원이 간절했거든요. 점심때쯤 되니까 현기증이 났어요. 아침도 굶고 나온 탓인지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계속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음 순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죠.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힘이 없었어요. 결국 누군가가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갔네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며칠 전부터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입원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요. 검사비는 별도고요. 10만 원이라니.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어요. 선생님, 집에 가서 쉬면 안 될까요? 지금 상태로는 위험해요. 적어도 이틀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돈이 없다고 솔직히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입원할 여유도 없었어요. 처방전만 받아서 나왔습니다. 약값도 2만 원이나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서 걸어갔어요. 1시간 넘게 걸렸죠. 원룸에 도착해서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머리도 지끈거렸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까지 월세 안 내시면 열쇠 바꿀 거예요. 그리고 짐도 내놓을 거고요. 목소리가 차갑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윤석이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나 미영이에게 갈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일단 공원으로 갔습니다. 중앙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루를 보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집이 있겠구나. 따뜻한 잠자리가 있겠구나. 밤이 되니까 추웠어요. 11월 말이라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누워서 잠을 청해봤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보던 그 남자분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인상이 온화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며칠째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제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실은 깔 곳이 없어서 여기 있어요.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작은 국밥집을 하고 있어요.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이라도 해보실 생각 있으시면 일단 머물 곳은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일손이 부족했는데 잘 됐네요. 제 이름은 박만호예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박만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박만호의 국밥집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8개 정도 있었고, 주방은 더욱 비좁았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뭔가 정성스럽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안쪽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만호가 말했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좁긴 하지만 혼자 쓰기엔 괜찮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일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설거지부터 시작하시죠. 그리고 청소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곳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됐죠. 박만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니 성실한 사람 같았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국물을 우리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일찍 일어나서 도와드렸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는 금세 익숙해졌죠. 박만호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뒤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슬쩍 도와줬고 밥도 꼬박꼬박 차려주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드세요. 일하려면 기력이 있어야죠.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박만호가 끓인 국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한 사골 육수에 고기도 넉넉하게 들어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만호가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보니까 좀 아쉬웠어요. 양념이 밍밍하고 젓갈 맛이 부족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김치 좀 담가봐도 될까요? 김치를 담글 줄 아세요? 네, 목포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젓갈도 직접 담가서 썼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다음 날 새벽에 김치를 담갔습니다. 목포에서 배운 비법을 썼어요. 멸치젓과 새우젓을 적당히 섞고 마늘과 생강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고춧가루도 직접 골라서 썼죠.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김치를 드시더니 반응이 달랐어요. 이 김치 맛이 다른데요? 전보다 훨씬 맛있어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우리 집 김치랑 똑같아요. 손님들이 칭찬하시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뭔가 잘했다는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박만호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김치를 잘 담그시네요. 손님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 주에는 젓갈도 직접 담갔습니다. 멸치젓, 새우젓, 오징어젓을 각각 담갔어요. 예전에 수산물 가게를 할 때 배운 방법 그대로 했습니다. 젓갈이 익어갈 때쯤 김치찌개를 끓여봤어요. 제 손으로 담근 김치와 젓갈로 진짜 목포식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박만호가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비법이 있어요. 김치를 볶을 때 젓갈을 넣고 마지막에 멸치 우린 물을 부으면 돼요. 그날부터 김치찌개가 메뉴에 추가됐습니다. 손님들이 한 번 드시고는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 더요. 이 맛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손님들이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욱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김영순 할머니라는 단골 손님이 계셨어요. 70 넘으신 분인데 매일 점심때마다 오셨습니다. 정숙 씨, 이 김치찌개 정말 대단해요. 우리 딸내미도 이렇게 못 끓여요. 과찬이세요, 할머니.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런 손맛은 타고나는 거예요. 방송에라도 나가야 할 판이네요. 김영순 할머니는 항상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손님들이 늘어났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박만호가 말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장사가 잘 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갈 곳 없을 때 받아주셔서요. 이런 말씀 마세요. 어르신이 있어서 가게가 살아났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젓갈을 확인하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산물 가게를 할 때도 그랬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박만호가 말했어요. 어르신, 내일부터 월급을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8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숙식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일한 만큼 받으셔야죠. 김치랑 젓갈 때문에 매출이 30%는 늘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손님들이 김치찌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온다니.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이대로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불안하기보다는 기대가 컸어요. 오랫동안 잃었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목포의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쓸쓸했을 그 바람이 이제는 반갑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거든요. 2달이 지나자 가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에만 손님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적였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러 오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계셨어요. 김영순 할머니가 소문을 많이 내주셨나 봐요. 박만호가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메뉴판에 정숙표 김치찌개라고 적어 넣으면 어떨까요? 정숙표요? 그건 좀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손님들이 어르신 이름을 물어봐요. 이 김치찌개 누가 만드냐고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이에요. 어르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니까 당당하게 내세우셔야죠. 그래서 메뉴판에 정숙표 김치찌개가 추가됐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더라고요. 음식도 사진 찍고 저도 사진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아, 저는 KBS 목포 방송국에서 일해요. 지역 프로그램 제작하는 일을 하거든요. 방송국이요? 네, 요즘 이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났다길래 한번 와봤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 김치찌개. 그분은 한국방송공사 목포방송국에 박진우 PD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지역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치찌개 레시피가 정말 독특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시는 거예요? 그냥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에요. 목포에서 배운 거라서요. 혹시 방송 출연 생각 있으세요?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시면 어떨까요? 방송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물론이죠.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진우 PD는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박만호가 말했어요. 어르신 한번 해보세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방송은 처음이라 떨려요. 괜찮아요. 어르신이 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요리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데요. 며칠 후 박진우 PD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촬영팀과 함께였어요.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을 가져왔죠.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김치찌개를 끓여주세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으니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니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치를 볶을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젓갈을 미리 넣고 볶으면 김치에서 단맛이 나거든요. 국물을 부을 때도 비법이 있어요. 멸치 우린 물을 쓰는데 멸치 머리는 빼고 우려야 해요.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죠. 촬영하면서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거든요. 방송은 일주일 후에 나갔습니다. 목포 지역 프로그램이었지만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방송 나간 다음 날부터 가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계속 왔어요. 영업시간이 언제까지예요? 김치찌개 포장도 되나요? 예약 가능한가요? 손님들이 몰려와서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시에서 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차를 타고 1시간씩 와서 김치찌개를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유명인이 되셨네요. 이제 진짜 맛집이에요. 박만호도 신기해했습니다.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김영순 할머니가 와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방송에 나가야 한다고 했잖아. 정말 나가니까 대박 났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처음에 용기를 주셔서요. 아니야, 실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이런 손맛은 타고나는 거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성취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준호야. 엄마 방송 잘 봤어요. 온라인으로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갑자기 웬 연락이야? 조만간 목포로 내려갈 생각이에요. 엄마도 보고 가게도 구경하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갑자기 친근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어색했습니다. 미영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대단해요. 친구들이 영상 보고 놀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한국에서 유명해졌다면서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고요? 몇 달 전만 해도 연락도 안 했으면서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보내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야 갑자기 연락을 하는 게 말이에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만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갑자기 연락했어요. 방송 봤다면서요. 그러시구나. 기쁘시겠네요. 글쎄요. 왠지 좀 이상해요. 몇 달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러니까요. 그런 건 자식들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부모가 잘 되는 걸 보니 기뻐하는 거겠죠. 그럴까요? 물론이죠. 어르신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제가 잘 된 걸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요? 오랜 경험이 말해주는 게 있었어요. 뭔가 다른 속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응.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몇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나타나니까 말이에요. 가게가 정말 잘 되고 있네요. 방송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저는 별말 없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평소대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준호가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실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못된 아들이었어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효도? 갑자기 웬 효도 소리야? 사업이 조금 안정됐어요. 앞으로는 엄마 용돈도 드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어려울 때는 외면했으면서 이제 와서 효도한다니. 그때 너는 어디 있었니? 엄마가 갈 곳 없어서 공원에서 잘 때는 엄마,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제가 정말 바빴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바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엄마, 그때 일은 말하지 마.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준호가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쉽게 말하네. 박만호가 주방에서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르신 아들분이시군요. 저희 어머니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르신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걸요. 준호는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봉투를 놓고 갔어요. 확인해 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만호가 말했어요. 아들분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진심인지 의심스러워요.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한 번은 기회를 주시는 게 사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 말을 듣더니 박만호가 잠시 멈춰 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제 가족들도 저를 버렸거든요. 몇 년 전에 사업 망하고 나니까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박만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는 게 본인 마음이 편해져요. 미워하고 있으면
정작 손해는 본인이 보거든요. 며칠 후 미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한국에 들어가려고 해요. 엄마 보러 갈게요. 무슨 일로?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그동안 정말 못된 딸이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굳이 올 필요 없어. 비행기 표도 비싼데.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이제 와서? 엄마의 방송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한 엄마를 두고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서요. 방송 보고 나서야 관심 갖는 거구나. 그전에는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으면서. 엄마, 이제 됐어. 전화 끊을게. 엄마,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식들이 돌아오는 게 기쁘기보다는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박만호가 물어봤어요. 딸분이 전화했나요? 네. 좋은 소식이겠네요.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복잡해요. 왜요? 제가 힘들 때는 외면하고 잘 될 때만 찾아오니까 진심인지 의심스러워요. 아무래도 자식들이니까 부모가 잘 되는 걸 보면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까요? 물론이죠. 어르신도 너무 마음 닫지 마시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유명해졌으니까 체면상 연락하는 걸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용서하고 싶었어요. 결국 제 자식들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거든요. 가장 힘들 때 아무도 곁에 없었던 그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박만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하는 게 제 마음도 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서로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말이에요. 준호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면서 작은 아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뒤따라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손자 데리고 왔어요. 손자라니.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준호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태어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예뻤어요.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름이 뭐니? 김준수예요. 아빠가 할머니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래? 뭐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김치찌개 정말 맛있게 만든다고 했어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준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순수한 표정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정말요? 와, 신난다. 준수가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는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준수가 계속 지켜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김치를 먼저 볶아주는 거야. 이렇게 지글지글 볶으면 단맛이 나거든. 우와, 냄새 좋다. 집에서 엄마가 끓이는 거랑 달라요. 그럴 거야. 할머니만의 비법이 있거든. 준수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젓갈 냄새도 맡아보고 김치도 맛봐가며 신기해했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저절로 부드러워졌어요. 김치찌개가 완성되자 준수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조심스럽게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말? 과장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엄마보다 100배 맛있어요. 아이의 솔직한 반응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준수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졸랐어요. 방송 영상도 몇 번이나 봤거든요. 그래? 네.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 보고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TV에 나오는 거 보고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 유명하다고요. 그런 말을 하고 다녔구나. 네. 선생님도 할머니 영상 보셨대요.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준수는 김치찌개를 다 먹고 나서도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이것저것 만져보며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김치도 담그고 음식도 만들어. 매일요? 매일.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거든. 할머니 대단해요. 저도 나중에 요리 배울래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까? 정말요? 와, 좋아요. 아이와 이야기하고 있으니 마음속 딱딱하게 굳었던 부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목포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미국 생활이 쉽지 않았나 봐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못된 딸이었어요. 미영이도 울먹이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도 합류했어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건 아버지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내일 아버지 산소에 가요. 다 같이 인사드리고 와요. 산소예요? 네.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다음 날 윤석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한적한 언덕에 자리한 묘소였어요. 묘비에는 윤석이의 이름이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예요. 그동안 못된 아들이었어요. 엄마 혼자 두고 외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미영이에요. 멀리 있다는 핑계로 엄마를 돌보지 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두 자식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다시는 외면하지 않을게요. 미영이도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다고. 다만 다시는 서로 외면하지 말자고. 그래, 이제 그만하자.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정말요? 그래. 다만 약속해. 다시는 서로 외면하지 말자. 네, 약속해요. 미영이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윤석이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모든 게 용서됐어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윤석이가 보내는 축복인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과 화해한 후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미영이는 미국에서 자주 영상통화를 했어요. 준수도 주말마다 할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박만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요? 이 가게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말이에요. 공동 운영이요? 네. 어르신 덕분에 가게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함께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돈이 없는데.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르신의 손맛과 레시피가 이 가게의 진짜 자산이거든요. 박만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몇 달 동안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믿게 됐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앞으로 정숙표 국밥과 정숙표 김치찌개를 메인으로 해서 제대로 된 맛집을 만들어 봐요.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게 간판도 새로 만들었어요. 정숙인의 국밥집이라고 적었죠. 메뉴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정숙표 국밥, 정숙표 김치찌개가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어요. 정숙표 젓갈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젓갈을 확인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제 일이 됐습니다. 예전 수산물 가게를 할 때처럼 일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손님들의 반응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특히 정숙표 젓갈은 금세 소문이 났어요. 포장해서 가져가는 분들이 많았죠. 김영순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이제 진짜 사업가 다 됐네. 내가 뭐라고 했어? 방송 나가라고 했잖아.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용기를 주셔서요. 아니야. 실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어느 날 박진우 PD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방송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재방송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판사요? 네. 어르신의 레시피로 요리책을 내자고 해요. 정숙표 김치와 젓갈 이야기로 말이에요. 요리책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책을 낸다고요? 물론이죠. 시청자들이 레시피를 계속 문의해요. 어르신의 손맛을 배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생각해보니 설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책이 나온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며칠 후 출판사 담당자가 왔습니다. 젊은 여자 편집자였는데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인생 이야기가 담긴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특별하죠. 60대의 새로운 시작을 한 이야기, 가족과의 화해, 그리고 성공까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그렇게 요리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와 함께 레시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미영이도 적극 도와줬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찍어주었고, 미영이는 미국에서 영어 번역을 도와줬어요. 엄마 요리책 정말 기대돼요. 미국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저희보다 훨씬 대단하세요. 자식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요리책도 거의 완성되고 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매일이 충실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박만호와 함께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어요. 사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동업자잖아요. 그러네요. 만호 씨. 네, 정숙 씨. 우리가 서로 웃으며 인사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가게 불을 끄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목포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윤석이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이제 잘 살고 있어.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우리 자식들도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일도 찾았어. 걱정하지 마. 하늘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윤석이의 대답인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67세에 찾은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준수가 또 올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김치 담그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미영이도 겨울에 한국에 올 거고요. 요리책도 곧 나올 거예요. 정수기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봄에 출간된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젓갈을 살피면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이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제 두 번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67세에 시작된 두 번째 인생.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